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기초 마지막 기초서 내용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다음 주 이제 시간에는요, 제가 31회 때 여러분들 선배들 시험 보신 거 있잖아요. 그 기출 문제를 여러분이 아마 혼자서 푸시기는 힘드실 거예요. 근데 물론 기초서를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여러분이 기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한 개념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기출 문제를 한번 가지고 쫙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서 이제 1월 달부터 기본서를 보는 게 중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거였어? 알게 되면 늦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할 테니까요. 자, 일단 오늘 요 기초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페이지 보면 네모 5번에 경매나 공매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경매제도 나와 있고요. 법원 경매 의. 자, 쌍가로 2번에 이제 경매의 종류는 강제 경매라는 게 있고 임의 경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말로 그냥 할게요. 강제 경매라는 건 뭐냐면 거기 시작하자마자 집행권원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자, 집행권원 밑줄을 딱 치시고요. 집행권원이라는 건 뭐냐면 어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판결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제 친구에게 돈을 3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나쁜 놈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물론 차용증은 받았습니다. 근데 너무 안 갚는 거예요. 몇 년이 되도록.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자, 이 차용증을 가지고 제 친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다 경매를 붙이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차용증 갖고서 끽끽끽끽 쓴 거 가지고서 경매를 붙이기에는 뭔가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판결을 받아와야 돼요. 그럼 그 판결을 근거로 해서 제 친구 아파트에 경매를 붙인다. 이게 바로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자, 강제 경매는 인적 책임, 즉 제가 3천만 원을 빌려준 거는 제 친구니까 빌려준 거 맞죠? 그래서 인적 책임이며 이럴 때 집행권을 확보해서 붙이는 경매로서 왜 강제 경매라고 부르냐라고 그 제목이 이해가 안 간다면 하나의 조그만한 그냥 암기의 팁을 드리면 제가 어때요? 제 친구한테 순순히 돈 받은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아낸 거예요. 강제적으로 받은 거죠. 판결까지 받아서. 그래서 강제 경매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집행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에 표시된 이행 청구권의 실현, 판결문에 제 친구 누구누구는 임선정에게 얼마를 언제까지 줘라라고 돼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도 안 주니까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제 친구의 아파트를 압류시켜서 매각시켜서 받아내는 절차, 이런 거를 강제 경매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임의 경매. 근데 여러분들 임의 경매는 너무 쉬워요. 임의 경매 딱 나와서 모르겠다 그러면 은행에 담보 대출 받은 거 생각하면 돼요. 자, 은행이죠. 은행할 때 이응으로 시작하죠. 그럼 이응으로 시작하니까 임의 경매다 이렇게 외우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 민법 시간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게 민법의 조문상의 표현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실무를 강의하다 보니까 중개 실무에서는 이거를 임의 경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등기부에 근저당 이런 거 설정돼요. 그래서 이 근저당권자는 물권이기 때문에, 담보 물권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권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은행 같은 경우는 법원의 판결문을 받아갖고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경매 신청권에 의해서 경매를 실행하는 이런 경매를 바로 우리가 임의 경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임의 경매는 담보 물권, 담보 가등기, 전세권 등이 갖고 있는 원래 갖고 있는 경매 신청권, 권리 이거에 의해서 실행하는 경매를 임의 경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셔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그 밑에 2번에 이제 경매 절차 이런 것들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목만 읽어보시고요. 이거 경매가 여러분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읽어보신다고 해도 막 개념이 잡히질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깔끔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제목이 뭐나 보십시오. 1번에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 2번에 배당 요구 종기 결정 공고, 자, 오른쪽에 매각의 준비 넘겨보세요. 자, 146페이지에 매각 및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통지, 매각의 실시, 매각 허브 결자. 특히 그 매각의 실시라는 쌍가루 5번 같은 경우 보면 다섯 번째 줄 끝에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런 거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매각 허브 결정, 그 다음에 매각 대금의 납부, 배당 절차. 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이전 등기 촉탁, 마지막으로
10번이 인도, 명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그림으로 짤막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경매의 절차와 오른쪽에 있는 149페이지 권리 분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저하고 그림으로 쉽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경매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절차고 하나는 권리 분석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매가 진행될 때 굉장히 과정이 복잡한데 저는 여러분에게 한 6개 단계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자, 두 번째가 입찰이 실시가 됩니다. 입찰이 실시가 되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경락 허가가 내려집니다. 자, 경락 허가. 그럼 이제 돈을 내야 되겠죠? 그걸 우리는 대금 납부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내용이 돈을 냈으면 배당을 해줘야죠. 돈을 나눠주는 절차, 그 다음에 등기 가져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끝까지 안 나가고 뻗대는 세입자 쫓아내는 것을 인도, 명도라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절차를 제가 6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요. 요걸 여러분들이 잘 좀 한번 자 화면 정지시켜 놓고 한번 여러분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쉬운 샘플을 가지고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예를 들어서 요걸 여기다 하나하나씩 절차를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요. 제 설명을 들으시고 기초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편해요. 네, 그 밑줄치도 왔다 갔다 하면 수업이 너무 산만해져요. 자, 제가 확 휘어잡아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A가 갖고 있는 주택이 이렇게 경매 넘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택을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 자, 투자자로 칠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자, 을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낙찰을 받는 투자자라고 칠게요. 근데 이게 이제 주택이 경매가 넘어가면요. 항상 여러분들 경매가 시작가가 정해져요. 그 경매 시작가. 자, 경매 시작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최저 매각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줄여서 최저 입찰 가격이라고 또는 최저 입찰 금액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 최저 매각 가격을 매기는 게 누구냐면 이게 바로 감정평가사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평가사가 자, 금액은 제가 그냥 작게 할게요. 예시니까 뭐 15억, 18억 그러면 막 숫자가 복잡해지니까요. 1억만 할게요.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억에 매겨졌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1억이 매겨졌으면 갑이나 을이나 병이 있죠. 이 사람들 투자자 3명만 하겠습니다. 3명은 일단 베이스로 얼마 이상 써야 돼요? 1억 원 이상 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갑이 1억 3천을 썼다. 을이 1억 2,500을 썼다. 그 다음에 병이 만약에 1억 1,000을 썼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처음으로 물어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경매가 진행될 때는 보증금을 10%를 걸어야 돼요. 자, 보증금 10%를 거는데 실제 여러분들 경매 해보신 분들이 제 수업 듣는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이 듣고 계실 수 있는데 보증금 10%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얀색 봉투 안에다가요 보증금 10% 걸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10%면 이 돈을 넣을 때 뭐 10,000원짜리 뭐 50,000원짜리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만약 할 때는요 뭐 100만원짜리 넣어도 돼요. 내는데 자기 앞 수표로 은행 가서 한 장에 끊어서 그냥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입찰표 있죠. 입찰표를 써요. 입찰표 해가지고 여기 이제 이렇게 적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칸칸칸칸 해갖고 얼마 금액을 135 뭐 얼마 이렇게 1억 3천이면 1300000 이렇게 해서 써요. 그리고 요걸 이제 노란 대봉투에다 넣어요. 노란 대봉투에다 넣고 위에 부분을 이렇게 접어요. 그래서 접은 다음에 요걸 또 반으로 접어갖고 넣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개찰하게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증금 10%를 넣는데 요 10%를 어떻게 이제 거느냐라는 게 이제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10%를 걸 때에는 자, 이거 일단 제가 쓰고서 말씀드릴게요. 1억 3천에 10%니까 1,300. 자, 요거는 1,250. 요거는 1,100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보증금은요 자기가 써내는 금액의 10%가 아닙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래서 입찰 금액의 10%가 아니라 뭐의 10%냐면 요게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죠? 1억이죠. 이거의 10%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 10%이기 때문에 이게 1억의 10%니까 이 사람이 1,000만 원, 요 사람이 1,000만 원, 요 사람이 1,000만 원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10%라는 건 외우는데 본인이 써내는 입찰 금액이 10%가 아니라 최저 매가의 10%이기 때문에 다 1,000이에요. 그럼 왜 이걸 1,000으로 똑같이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이유는 이 사람이 얼마를 써내는지 봐봐요. 1,300, 1,250, 1,100이면 입찰 봉투가 두꺼우면 저 사람이 높게 썼겠구나.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똑같이 1,000만 원씩 걸으라고 해서 자기 합수표로 한 장짜리로 끊어서 내면 도대체 얼마를 쓴지 몰라요. 그래야 이제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좋은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입찰 봉투에다 넣게 되고, 자, 1,0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갑이 낙찰을 받았죠. 그럼 갑이 낙찰을 받으면 갑은 나중에 1억 2천이라고 하는 대금을 납부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1억 2천을 이제 대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갑이 만약에 대출이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법에 민사집행법에는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차순위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갑이 돈을 못 낼 때를 대비해서 을은요. 나 진짜 500만 원 차이로 떨어졌네. 그리고 어제 더 쓰고 싶더라. 너무 이 집이 갖고 싶은 거야, 을이. 그럴 때는요, 법원에다가 그날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접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2등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최고가가 봐요. 자, 따라서 차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은 최고가 빼기 입찰 보증금이 있죠. 최고가에서 입찰 보증금을 뺀 금액보다 높게 썼을 때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 놓으면, 자, 지금 최고가가 얼마입니까? 1억 3천이죠. 빼기 입찰 보증금이라는 것은 1,000이죠. 그러면 1,000만 원을 뺍니다. 그러면 1억 3천에서 1,000을 빼게 되면 바로 1억 2천이죠. 그래서 1억 2천보다 높게 쓴 사람 중에서 차순위를 접수한 사람이 여러 명이라면 가장 높게 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을이 1억 2,500을 썼죠. 근데 을이 제가 차순위가 되겠습니다 라고 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을은 차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여기 있는 갑은 입찰 보증금 1,000만 원 낸 거 안 돌려주겠죠. 나중에 오히려 돈을 내라 그러겠죠. 그러면 차순위 얘도 안 돌려줘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병은 떨어졌으니까 그냥 집에 가면 돼요. 그리고 얘는 차순위가 될 자격도 없죠. 1억 2천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 있는 병은 그 자리에서 봉투 돌려주면 봉투 안에 있는 1,000만 원 꺼내서 지갑에 넣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을은 어때요? 1,000만 원 이렇게 법원에서 홀딩하고 있다가 만약에 갑이 1억 2천을 돈을 납부했죠? 그럼 을한테 연락 가요. 1,000만 원 찾아가라고. 그럼 찾아가면 돼요. 만약에 갑이 돈을 못 냈죠? 그럼 법원에서 을한테 연락 가요. 나머지 돈, 자, 1,000만 원 냈으니까 1억 2,500이면 1억 1,500을 내고 가져가세요 라고 통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를 두는 이유는 바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금 납부를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차순위 매수 신고인을 두는 거고,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요 공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요새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내용을 가지시고, 자, 이제 왼쪽으로 옮겨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매각 물건 명세서, 자, 매각 물건 명세서라든지 또는 현황조사서 이런 거 작성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여러분들 법원의 1층에 집행과 가서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경매 개시 결정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 매각 가격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게 경매 시작가를 결정하게 되고, 그게 1억에 매겨졌으면 1억을 보다 높게 투자자들이 써내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첫 바퀴에 여러분한테 조금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데 요거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냥 처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게 이제 심히 중요한 건데 요 배당 요구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배당 요구 종기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배당 요구라는 건 뭐냐면 우리 요 전 시간에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배울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뭐였죠? 그렇죠. 1억 1,000은 3,700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은 6,500에 2,200이라는 걸 제가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걸 바로 우리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임법으로 설명하면 1억 1,000이 넘지 않으면 3,700을 최우선 변제해 주거든요. 그럼 이제 3,700을 줄 때 가만히 있으면 3,700만 원을 세입자에게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법원에다가 내 돈 주세요라고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경매는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게 아니라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은 민법의 특별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지금 배우고 있는 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민사집행법에 있는 경매 절차를 배우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공고해서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3,700을 주는데 자, 이 배당 요구 종기 공고는 압류 효력이 생긴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압류 효력이 생긴 날이 요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날이면 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공고를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1억 1,000에 3,700을 받을 세입자들은 내 돈 주세요라고 이제 공고를 보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입찰이 실시가 돼요. 그래서 입찰 실시되는 방법이 있는데 자, 경매가 진행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일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 자 12월 18일 날 경매 시작합니다. 그날 오세요. 뚜껑 엽시다. 이게 바로 기일 입찰이고요. 기간 입찰이라는 건 뭐냐면 자 뭐 원격지에 있는 거주자, 멀리 있는 거주자도요. 기간 등기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어요. 제주도에 있는 투자자가 강남에 아파트 받으려고 매번 비행기 타고 이 김포공항으로 오기 힘들 수 있죠. 그럴 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호가 경매는 실제로 부를 가격을 부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호가 경매는 실제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배우는 거는 옛날에는 이런 걸 했었대요. 80년대 때 법원에서는 자 강남의 땡땡 아파트 3천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자 3,500까지 나왔습니다. 안 나왔으면 낙찰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요새 법원에선 시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실 건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실무를 배운다 하더라도 지금 민사집행법 내용을 배우니까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맞습니다. 이러고 쓰셔야지. 실무에서 안 하고 있다고 해서 두 가지예요.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두 번째 입찰 보증금을 걸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은 10%인 거 맞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힌트 줬죠. 입찰 보증금은 뭐의 10%라고요?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 가격이기 때문에 아까 여기 있는 값은 1,300이 아니라 1,00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포인트를 좀 줄게요. 유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유찰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유찰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1억에 시작이 됐는데 갑하고 을하고 병이 한 명도 이 경매 물건에 덤벼들질 않아요. 왜 덤벼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유는 간단하겠죠. 비싸니까. 아니 이걸 누가 1억 주고 사? 아파트 입고 있는 부동산 가도 금매로 9,500에 나와 있는데 안 사겠죠? 그러면 왜 안 삽니까? 비싸니까. 그래서 이렇게 유찰됐을 때는 이렇게 다시 날짜를 잡아요. 그래서 경매를 시작하게 되고 그 매각을 세매각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때 이 세매각일 때에는 저감률이 있습니다. 저감률이 보통 20%, 지방은 30%입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라면 1억이면 다시 경매가 시작할 때 20% 다운, 저감한다는 얘기죠. 저감. 그래서 이때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각을 우리는 세매각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 이때는 저감률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경락 허가. 근데 이 경락 허가는요 사실 뭐 어렵게 나오면 끝도 없는데 중요한 건 딱 하나만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때 제일 대표적인 게 농취증 있죠. 자, 두 가지 제가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가 농취증.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미제출.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거는 농사를 본인이 진다라는 우리 앞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줄임말인데요. 농지 같은 걸 낙찰받을 때는 농지증 꼭 제출해야 돼요. 못 제출하죠? 그럼 미제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미제출로 인해서 다시 매각을 하는 거, 요렇게 다시 매각을 하는 거, 요것도 세매각이라고 해요. 근데 요때는 여러분들 저감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제출을 우리가 불허가라 그럽니다. 이렇게 불허가로 인해서 다시 날짜 잡아서 하는 매각도 세매각이라고 합니다. 요 세매각이라고 하는데 요때는 저감률이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 왜 없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농취증을 못 제출한 거는 가격이 비싸서 그런 게 아니죠. 본인 불찰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 공부하면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경매가. 그래서 보통 경매 나오면 안 되겠다. 나 그냥 한 문제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많은데 그냥 힘드시면 유찰로 인한 세매각, 불허가로 인한 세매각 그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가볍게라도 하세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대금 납부를 합니다. 자, 여기서 조심하실 게 요게 기일 납부냐 기한 납부냐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요건 기한 납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한 납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정 기한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일정 기한을 줘요. 기한. 예를 들어서 8월 1일부터 8월 28일까지 돈 내세요라고 일정 기한을 주는 거지 기일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날짜를 딱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8월 16일 날 내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이 안에 언제든지 돈을 내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돈을 언제 냈나 물어봤더니 만약에 8월 19일 날 돈을 냈다 그러면 대금 납부했죠? 대금 납부한 요 날이 소유권 취득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민법 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건 이거는 민법 186조 법률 행위가 아니라 경매는 법률 규정이잖아요. 법률 규정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시점은 대금 납부한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등기해야지 효력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사집행법이고 법률 규정이에요. 그래서 법률 규정은 상속, 판결, 공영증수, 경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저도 이거 낙찰을 좀 여러 번 받아봤는데요. 대출이 나올 줄 알고 신청을 했더니 대출이 안 나오면 돈을 못 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대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미납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있어야 봐봐요. 돈을 내야 그 돈 갖고서 돈을 나눠주고 등기까지 넘어가고 얘가 끝나게 되는데 돈을 못 내면 못 내려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날짜 잡아야 되겠죠. 이런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는 저감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납으로 인해서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저감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뭐 어려워하지 마시고 이 미납으로 인해서 재매각이 시행이 되는데 이때 이 재매각의 재자가 물론 우리가 한자로 다시 재자인 거 저도 알잖아요. 근데 이제 선배들하고 외울 때 이 재자를 재물재다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했었어요. 이건 재물재가 아니에요. 다시재예요. 근데 재물은 뭐죠? 돈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냈다라고 하면 돈은 재물이니까 무슨 매각? 재매각.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개인 불찰이지 가격이 비싸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금을 못 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금을 못 내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차순위 매수 신고인 제도 여기 배웠던 거 기억하죠? 이런 제도를 두는 내용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항력이 없는 세입자들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법원의 힘을 빌어서 강제 집행해야 되죠. 그걸 인도명령이라고 하는데 대금 납부하면 본인께 되죠? 대금 납부하는 것보다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문 뜯고 와서 강제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요 인도명령은 시험에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이유가 이거는 우리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돼서 도와주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중요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요 6개월이라는 거 정도만 알아두시고 구체적인 거는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 절차는 요 정도 내용으로 하고요. 자,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또 전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 149페이지 오른쪽 위에 보면 3번에 권리 분석이라고 있나 한번 잠깐 봐주세요. 자, 거기 위에 권리 분석이라고 있나 잠깐 한번 봐주십시오.
자, 찾으셨나요? 자, 그래서 이 권리 분석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자, 여러분들이 아마 집에서 혼자 책을 보시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아마 엄청나게 어렵고 느낌이 전혀 없으실 거예요. 그 경매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민법적인 지식들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건데요. 아직 기초 단계라서 여러분이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오늘 제가 쉽게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듣고요. 요거 이해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민법 공부 더 할 때까지 하여튼 들어보시고 까먹어도 돼요. 제가 1월 달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기본 강의 때. 그래서 아마 듣고 어렵다는 느낌 들 겁니다. 이게 뭐 쉬우면은 뭐 누구든지 다 경매로 낙찰받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래서 소멸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는데 제가 제안하는 대로 한번 따라주세요. 소멸주의에서 첫째 줄에 보면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있죠. 그거를 우리는 말소 기준 권리라고 써주세요.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하여튼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렇게 외우면 쉽겠죠?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이런 말소 기준 권리가 있다 치고요. 자, 일단 기초 단계에 맞게 제가 강의할게요. 자, 두 칸 내려오면 뭔진 몰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자 동그라미. 뒤 동그라미 딱 치고요. 뒤에 있는 용익 물권. 그래서 다 민법 얘기 아닙니까? 용익 물권 다 민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등은 소멸돼요. 하여튼 뒷자는 소멸이에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오면 경매 개시 결정보다 늦게 동그라미. 바로 밑에 칸이에요. 그래서 뒤나 늦게 나중에 후순위 이런 내용들은 소멸주의다라고만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제 제가 그림 그려서 또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바로 오른쪽에 보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옆으로 화살표 뽑고요. 걔네는 항상 인수돼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칸에 보면 말소 기준권자 앞서 동그라미. 그래서 앞서 설정된 앞선, 먼저 이런 말이잖아요. 선순위 이런 말이죠. 그런 용익 물권 등은 인수예요. 그리고 바로 밑에 칸에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보다 앞서, 먼저, 선순위 이런 용익 물권 등은 인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번 달에는 제가 왜 뒤는 소멸주의고 왜 앞은 인수주의인지가 이게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가 실사례를 아주 쉬운 샘플을 들어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듣고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1월, 2월 기본 강의 때 제가 똑같이 또 얘기할게요. 한 두세 번 정도 들어야 아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권리 분석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듣고요. 여러분들 혹시 또 11월, 12월 지금 기초 강의 때부터 여유가 좀 있어갖고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이걸 잘 듣고 본인 걸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권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소멸주의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인수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는 어떻게 여러분들 구별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자, 소멸주의라고 하는 거와 인수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거를 구분하는 좋은 방법은 뭐냐면 경락 있죠.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따지는 거야.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예전에 있는 권리가 따라온다. 그러면 인수가 되는 거고, 예전에 있는 권리가 따라올라 할 때 꺼져주세요. 왜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소멸해주세요. 나가주세요. 없어져주세요. 그러면 소멸주의가 돼요. 그래서 낙찰자가 떠안으면 떠안는 게 인수잖아요. 낙찰자, 이 투자자가 떠안게 되면 인수주의, 투자자가 떠안지 않게 되면 소멸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렵죠.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A가 이렇게 주택을 갖고 있는데, 자, 요 주택에는 B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자, 그냥 머리 아프니까 제가 5천만 원만 갖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집이 경매 넘어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1억의 낙찰을 받았어요. 자, 참고적으로 미리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설명드리면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용익 물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서울특별시 기준일 때에는 1억 1,000일 때에는 3,700까지 보호되잖아요. 1억 1,000이 안 되면. 그러니까 5,000이니까 3,700 보호되지 않습니까? 라는 말은 하면 안 돼요. 용익 물권은 물권입니다. 물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물권이 되려면 등기해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등기하지 않은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일 때만 주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세권으로 등기가 된 거기 때문에 주임법은 적용되지 않으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여기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갑이 1억 원의 이제 낙찰을 딱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요 주택에 대해서 1순위가 저당권인데 저당권자가 받아야 되는 돈이 8천만 원. 2순위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이 받아야 되는 돈이 5천만 원입니다. 자, 최대한 내가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저당권 있죠? 물권입니다. 그 다음 여기 전세권 있죠? 물권입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민법 시간에 배웠을 거 아니에요. 자, 물권과 물권의 경합일 때는 누가 이겨요? 선순위가 이기는 거 맞죠? 그러니까 선순위가 이기니까 저당권자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가 먼저 보호받는다는 거는 결국 배당을 해보면 1억 갖고 여기다가 8천만 원을 배당하고요. 여기다가 2천만 원을 배당하잖아요. 그럼 1억 갖고 배당하면 이건 배당이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 게 없으니까 끝이죠. 이게 배당 끝이고 여기 있는 전세권자가 왜 저는 3천만 원 마이너스예요? 왜 못 받게 해줘요? 그럴 수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물권 뒤에 있고 또 물권과 물권은 선순위가 우선하니까 이렇게 1억짜리 집에 저당권이 이렇게 과도하게 설정된 집은 안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이렇게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이제 전세권이나 전세라면 3,700원 먼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전세권이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배당이 이렇게 되고 끝나는 거예요. 돈 못 받고 나가는 거야. 자, 이게 배당이 맞죠. 자, 그런데 자, 지금부터 제가 요거를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 볼게요. 지금 여기서 저당권이라는 요거 아까 우리가 자, 밑에서 배웠죠. 아까 말소 기준 권리를 애우는 방법 배웠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거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저당권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따라서 말소 기준 권리인 저당권보다 전세입자는 뒤에 있죠. 뒤에 있으면 소멸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멸되기 때문에 3천만 원 못 받아도 소멸된다면 경락인인 갑한테 내 돈 주세요라고 얘기해야 돼요. 없어져 드려야 돼요. 없어져 드리고 사라져주고 그 내용이 바로 소멸주의, 소재주의, 소재주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봐봐요. 뒤가 소멸이 아니라 인수라고 제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렵죠? 인수 아닙니다. 근데 뒤가 인수된다고 설명을 하면 이제 어그러지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어그러지느냐? 얘가 인수가 된다면 갑이 전세 5천을 떠안고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집이 1억짜리야. 전세 5천을 끼고 집을 사. 그러면 1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전세 5천을 끼고 산다면 자기 자본금은 5천만 원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여기 있는 사람은 5천만 원의 법원에 가서 낙찰을 받게 되면 여기다가 5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고 얘는 인수되니까 나중에 여기 있는 경락인이 세입자 전세기간 만료되면 나갈 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저당권자가 받을 돈이 얼마? 8천. 받은 돈이 얼마? 5천. 못 받은 돈이 얼마? 3천. 이렇게 되는 순간 못 받은 돈이 3천만 원이 나오는 순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물권과 물권과의 관계는 선순위를 먼저 보호해야 되죠. 근데 저당권자가 먼저 보호돼야 되는데 얘가 인수됨으로 인해서 저당권자가 먼저 보호된다는 취지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인수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인수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멸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멸되는 거기 때문에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자는 돈을 못 받아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8천만 원 배당하고 2천만 원 해서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돼서 못 받았다 하더라도 여기 전세권자는 나가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당권보다 뒤에 있는 즉 은행융자가 설정돼 있는 집을 후순위로 간 세입자라면 경매 넘어가잖아요. 나가야 돼. 돈을 받았던 못 받았던 나가야 돼. 근데 만약에 모르겠고 나는 못 받았으니까 끝까지 못 나가 그러면 아까 여기 경매 절차에서 인도명령 대상이 돼서 강제 집행 당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만 낼게. 어렵죠. 이게 쉬우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10번 설명해도요. 첫 바퀴 때 듣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 그래서 일단 이번 달에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말소 기준권보다 뒤에 있으면 인수다 소멸이다. 소멸이다. 인수되지 않는다. 요렇게 뒤는 뭐라고요? 소멸. 요까지만 외워 놓으셔도 여러분 충분해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이제 샘플을 하나 바꿔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요 샘플을 거꾸로 바꿔 볼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A가 요렇게 주택을 갖고 있고 경매 넘어갔습니다. B가 이제 채권적 전세가 아닌 전세권입니다. 자, 그러면 1순위로서 전세권 여기다가 5천만 원 쓸게요.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2순위로서 저당권 자 8천이라고 쓸게요. 은행에서는 안 해주겠죠. 당연히 이제 친구한테 돈 빌리고 설정해놨겠죠. 자,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1억 원에 이 집을 사면 정상이에요. 정상인데 여기서 자 또 한번 똑같은 짓을 해볼게요. 전세권은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물건입니다. 그러면 물건과 물건이 경합하면 네가 이겨요? 전세권이 이기는 거 맞죠? 그럼 여기는 전세권자한테 제가 물어볼 수 있죠. 자, 전세권자님, 네 선생님. 자, 전세권자님이 먼저 보호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보호받을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돈을 다 받되 지금 돈 드릴 테니까 돈 받고 바로 나가실래요? 아니면 계약서를 자 이런 얘기예요. 2년의 계약서를 썼는데 요 시점에서 만약에 경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요 시점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세입자분한테. 그냥 요 시점에서 경매 넘어갔으니까 5천 드릴 테니까 나가실래요? 아니면 남은 기간 사용 수익 다 하고 2년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실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1순위 전세권자라면 저는 남은 기간 동안 사용 수익 다 하고 당연히 돈 받아서 나가는 게 안정적이죠. 지금 12월 달에 어떻게 집을 빼겠어요. 자, 그렇다면 남은 기간을 다 사용 수익하려면 여기 있는 갑이 요 세입자를 떠안고 사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는 전세 끼고 집을 산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 이 집을 1억에 사면 안 되지. 1억에 사면 안 되고 요 사람은 전세 5천을 감안해서 5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야죠. 그래서 끼고 산다라는 게 인수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5천만 원은 계약 기간 만료됐을 때 갑이 이렇게 주기로 하고 감안하고서 5천에 낙찰을 받았으면 5천만 원 갖고는 어디다 배당하느냐? 여기다 5천만 원을 배당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 5천만 원을 배당하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저당권자가 받아야 되는 돈은 8천이죠. 받은 돈은 5천이죠. 그럼 마이너스 3천만 원이 되니까 못 받은 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저당권자가 저 못 받잖아요 라고 얘기할 필요 없지. 왜? 물건과 물건이 경합할 때에는 선순위가 우선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먼저 보호돼야 되니까 이렇게 전세권 5천이 설정돼, 즉 1억 원짜리 집에 전세권 5천이 설정돼 있는 상태에서 은행 가서 대출 신청하면요 절대 8천만 원은 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돈 떼는 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론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맞죠?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세권은 앞에 있죠. 앞에 있을 때에는 인수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에 먼저 선순위는 인수된다. 그래서 이제 요번 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어렵고 이걸 듣고 한 번에 이해가 돼서 명쾌해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번 달 기초 강의 때는 요렇게라도 외워놓으세요. 뒤일 때는 뭐라고요? 소멸. 그 다음에 앞일 때는 뭐요? 인수.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 본인이 계속적으로 한번 이거 동영상 또 여러분이 정리해가지고 한번 이해될 때까지 한번 계속 한번 봐보세요. 그럼 어느 정도가 되면 아 이제 조금 이해된다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 기초 강의 때는요 이렇게 경매 절차와 권리 분석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지금 149페이지 맨 밑에 보면 네모 6번에 자 공인중개사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에 관한 규칙 예규에 있죠. 자, 요거는 여러분이 앞부분이 좀 된 다음에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요번 달에는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달부터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기본서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요 기초 지식을 깔고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요. 31회 기출 문제를 갖고 와서 제가 풀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그거 꼭 감안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